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지금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동맹국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2023년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점으로 봤습니다.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한미 간의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될 이번 회담에서 특히나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들이 더욱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비롯해서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등 이번 회담이 정말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경제 의제들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경제 전문꾼들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25일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하고 또 26일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정상회담을 갖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7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바쁜 일정 속에 이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이 그만큼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바를 종합적으로 먼저 한번 의미와 또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주원 실장님, 네. 이번 한미 국빈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언론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동맹 70주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빈 방문이라는 거죠. 국빈 방문은 이번에 이제 이전까지는 딱 6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네. 이후로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7번째 국빈 방문을 하게 되고 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네. 세계 경제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무역 통상 쪽도 보면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네. 이제 국빈 방문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앞에서 언급됐듯이 미국과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한 동맹 관계인데 네. 그게 경제적인 동맹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양측 간의 이 언밸런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밸런싱, 균형을 잡고 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사실 올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률 외국의 기관들은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도 사실은 경제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미국발 뱅크데믹이라고 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네. 밝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중심의 아까 주원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중심의 이 패권주의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 있는 아주 초입 단계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이번 아주 단기적으로 이런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흐름이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한 저는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제 질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편승을 하고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이번 먹거리가 아니고 다음 먹거리는 과연 무엇을 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큰 판을 짜는 그런 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수 대표님, 네, 반도체법, 그다음에 칩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억제법, IRA 법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고 이게 이제
도메스틱 밸류 체인, 리저널 밸류 체인, 프렌드 쇼어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뼈아픈 타격을 받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첫 단추가 좀 그렇게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향후 우리 국가의 어떤 포지셔닝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122명이라고 하는 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다 같이 가시는 거 봐서는 이번 국빈 방문의 포인트는 경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질까요?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방미했을 때는 경제인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명 정도. 네. 근데 이번에 상당히 크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견기업이 21개, 중소기업이 64개.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공기업에서 지금 한 4개사 정도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서 들어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어떤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대통령실의 상당한 의지가 지금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 네. 이제 하는 행사들 보면 네. 뭐 다양한 그 경제 관련 행사들이 있거든요. 우리 네.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사도 있고 또 네. 첨단 산업 관련된 그런 행사. 또 업종이 이번에는 이제 첨단 산업 위주로 경제인들 가는 거 보면 주로 첨단 산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지가 강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의 기업 총수님들이 가고 대통령이 가는데 사실 어떤 경제적 성과는 협상에서 진행되는데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미리 다 만들어 놨겠죠. 예, 그렇겠죠. 총수님들이 또 대통령이 가서 그 자리에서 협상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MOU 몇 개 맺고 끝날지 사실 MOU는 법적 구속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허준영 교수님. 그 5대 그룹 총수랑 6개 경제단체장, 뭐 예를 들어 정경련 네.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2003년 이후에 한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규모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자기가 돋보이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가려운 걸 긁어주는 걸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클린턴 대통령 초선 때 나왔을 때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상황이 지금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얘기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 겪어오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안 꺼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에 재선이 달려 있고 이것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 내 일자리나 산업들이 굉장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큰 패키지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중요하신 분들이 가시는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아까 주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야. 네. 그 미래에 다 해놓고 가는 건데 그런 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의 불안함도 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불안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영수 대표께 한번 여쭙고 네네. 싶어요. 지금 사실은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품과 소재 쪽에 우리의 기술력, 특히 첨단 기술과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표출하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공급망이다, 첨단 기술이다, 또 뭐 기업 투자를 우리가 유치하겠다, 뭐 기가팩토리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사인하는 단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기대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표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어떤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반도체 팹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팹이 나가면 예. 그냥 공장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소부장 산업이 같이 예. 클러스터로 이제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우리 소부장 업체들이 또 어떻게 보면 뭐 진출하는데 어려운 부분 그리고 뭐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뭐 당장은 이번에 뭐 쾌도 남마처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네. 뭔가 이제 첫인상 뭐 또
트는 뭐 그런 계기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또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들 또 만나는 자리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또 생각지 않게 또 뭐 약간 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즉흥적인 또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혹시나 이제 우리가 뭐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좀 뭔가 또 새로운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뭐 주식시장에서는 또 예상치 않은 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렇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받으면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 놀래킬 만한 그런 선물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높지는 않다라고 일단 가정을 두고 제가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만 해도 IRA 법안이 1년 전에 이미 미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 대사관과 우리 기업들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 정부 측과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중요한 건이 있으니까 대응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가라는 게 첫 번째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왜 우리는 일이 딱 발등에 떨어져야지만 앞불싸 서두르자 대통령님 장관님 이럽니까? 우리 정부가 몰랐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내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진 상황이고 뭐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분명히 파악을 했었고 본국 우리나라에서 파악을 했을 겁니다. 네. 했는데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문제라면 그냥 협상을 해서 푸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IRA만 보더라도 미국이 관련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지 않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 양당 사이에 서로 어떤 당은 좀 더 밀고 어떤 당은 좀 비토를 걸고 이런 거 법안이면 사실은 조금 저희가 그렇죠.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IRA에 관련해서는 사실 공화당도 그렇게 반대하는 세부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큰 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국 중심주의로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어느 지역구에 있는 공장,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엘레베마 이렇게 접근을 할 수는 있었지만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제고해달라, 세부 조항을 넣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기가 저는 쉽지 않은 부분이 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뭐 세계 질서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좀 잘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피해를 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굉장히 좀 미국 정계 쪽이나 이런 쪽에 어떤 굉장히 더듬이를 세우고 잘 대응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뭐 민간 같은 경우는 사사카와 평화재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싱크탱크들에 대해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네. 이제 일본한테 좀 유리하게 좀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직접적인 어떤 그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하지만 네.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뭐 IRA 법에서도 일본이 사실은 미국하고 FTA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유해를 뭐 어떤 배려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들이 현대차가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좀 더 좀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그런 쪽에 민간 차원이나 정부 차원이나 좀 더 이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외교 전문가하고 어떤 산업 전문가 이런 분들이 좀 뭔가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주제가 경제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동맹 70년이라면서요. 그러면 동맹 70년이면 웬만한 뿌리는 다 착근을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다 빨아들이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앞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가팩토리 공장. 과연 저번 방송에서 제가 저 패널 분들에 여쭤봤어요. 기가팩토리 우리나라 유치 가능할까요? 세 분에게 예, 아니요만 답해 주십시오라고 여쭤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 그냥 5초도 안 쉬고 1초도 안 쉬고 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로 기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가서 에론 머스크의 그런 깜짝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받고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가팩토리 유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은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협력들을 좀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네. 엮어갈 수 있는 계기들이 있는데요. 이 네. 대표적으로 지금 6G 통신 같은 경우가 이제 차세대 미국이 이제 통신 표준으로 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결국 또 저궤도 위성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성 발사라든지 뭐 스페이스 X 그리고 스타링크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기가팩토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또 연결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런 예고 없던 이런 발언들이 네. 좀 이제 뭐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 저도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네네. 제가 이야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우리 저 이준영 대표도 말씀하시고 허정영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1947년에 마샬 당시에 뭐 국무장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하고 하버드에서 졸업식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재건 프로그램을 하버드 대학에 하겠다. 약 한 30년이 지난 시점에 1975년인가요? 이 독일 쪽에서 하버드 대학에 장학금 펀드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샬 펀드를 만들어서 이 독일 정부가 하버드에 전적인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학자들 간의 교류, 인재 교류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인들 122명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서 하버드나 예일에 장학금 낸 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예, 잘 안 안 나는데 나시죠? 있긴 있었겠죠. 예, 있었겠죠. 예. 예. 저도 교수님. 기억은 안 나고 뭐 최태원 회장이 시카고 대학 출신인 것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저도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예. 이제 어떤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 네네. 보면 우리가 경제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수출을 얼마나 하고 이게 중요한 것도 물론 하지만 얼마나 밑단 작업을 많이 해놓는가도 중요하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인지를 하시고, 다음에 반도체법을 한번 제가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법 이번에 요건을 보니까 한 4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저 이수영 대표께서 한번, 이영수 대표께서 한번 네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이죠. 네, 이제 그 이번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의 이제 투자, 첨단 팹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 5% 이상 캐펙스 투자를 못 하게 돼 있고, 네. 레거시 공정 같은 경우 10% 이내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받게 되면 담당자, 이제 국방부나 이제 담당자가 수시로 이제 좀 팹을 드나들 수 있게 또 여러 대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익, 어떤 초과 이익에 대해서 최대 75%까지 이제 이걸 공유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내 인력 양성, 그리고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인프라 이런 네.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부담을 하게 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첨단 팹을 드나들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반도체라는 게 대부분 암묵지거든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맛집의 비법 소스 같은 것들이라서 네, 그렇죠. 이게 계속 주방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그 가드레일 조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사실 반도체 팹 진출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중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시안 팹에서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의 디램 생산 43%를 생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인텔의 솔리다임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팹에서 낸드 플래시 30%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TSMC하고 많이 비교하기도 하지만 TSMC의 중국 생산 비중은 8%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독박스는 그런 분위기라서 예.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시간 유예 정도는 보러 오면 굉장히 박수 쳐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독박이라는 표현을 네. 쓰였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어떻게 보면 타겟팅을 해서 이번 그 접근 금지법이라든지 중국 증설에 대한 규제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근데 왜 어렵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입장에선 제일 태가 나는 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게 실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국을 약간 더 아이콘 측면에서도 조금 눌러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엔 반도체법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조금 더 그렇게 기세를 누르는 부분이 있는 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쉽게 양보를 할까, 더군다나 바이든이 이 마당에라는 생각이 조금 전 듭니다. 네. 네, 조은 실장님 뭐 생각이 앞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현지 생산 빼고 네.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을 100으로 봤을 때 40%가 중국으로 갑니다. 네. 지금 이 반도체법에 관련해서 미국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 편하고 상대편을 가르자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우리 쪽에 붙을래? 중국에 붙을래? 지금 선택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법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순히 경제적인 또는 기업의 이익의 측면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자국 중심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 첨단 산업 지형을 이제 가져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안 받아들이면. 그게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더 나가면 상당히 더 위협적인 그런 문제라 상당히 좀 피곤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똑같은 반도체 글로벌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가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희 대통령이 협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에 언급됐지만 양자의 문제라면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국가, 모든 반도체 기업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다. 받을 테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특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큰 소득이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봅니다. 그 전명소 소장이라고 이 중국 전문가 계시지 않습니까? 전 소장이 한 번은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미국이 정확하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잡았다. 뭐냐? 반도체다. 왜? 반도체는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랜드 플래시가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두뇌 역할을 한다. 이 두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가 중국으로서는 어렵다. 근데 배터리, 우리의 심장에 해당한다. 이 배터리 기술은 CATL이든지 BYD라든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미 화학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화웨이와 같은 5G나 웹 3.0과 같은 망 산업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모셀관과 같다. 근데 중국이 화웨이를 가지고 있고 망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갖춰 놓은 것 같다. 근데 심장도 있고 망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가 없다. 두뇌가 없다. 그러니 미국이 그거를 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때리는 거다라고 아주 묘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다 합니다. 이제 방금 세 분께서 다 말씀 주셨지만 반도체 법안, 칩스 법안 안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만은 예를 들어서 프렌드 쇼링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뭐 배면 서약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핵심이 뭘까요? 우리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네. 이영수 대표님. 일단 이제 중국 펩 가드레일 조항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 14나노 이하의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16나노까지 확대하는 흐름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40나노 이하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18나노 이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팹들이 첨단 팹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18나노 이하의 디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작년에 1년 유예를 해줬는데 네. 그게 올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추가로 무조건 1년 더 유예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유예를 못 받게 되면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어떤 투자 규모가 50조, 60조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 팹들의 가치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반도체 팹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비들을 들여놔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하지 못하면 그냥 구형 반도체 팹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일단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러면 다 얻을 거 없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일단 그럼 우리가 하나만 얻어와야 되는 게 뭐냐. 차세대 반도체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들을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차세대 모든 기술 표준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칩렛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또 표준을 만들면서 중국을 배제를 했어요.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켜주거나 그리고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에 네. 미국의 어떤 그런 차세대 표준 관련된 기구를 좀 유치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받아오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네. 우리 허준영 교수. 세부 지침이 이제
결정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제 세부 지침이 결정이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시간적 유예가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세부 지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는 것도 저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 실장님, 아무래도 이제 현업 쪽에 계시고 연구소에 계시니까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이 이제 주요한 부품 장비 업체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방금 우리 이영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의 어떤 반도체 표준화에 앞으로 미래 표준화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얻어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진짜 중국의 정설이나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한 일본을 통한 장비에 대한 규제도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 그러죠? 칼을 갈았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자기네들이 제시한 조건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저는 생각이 다른 게, 1년 더 유예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안 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받아야 될 겁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빼야 돼요. 이게 뺄 수밖에 없어요. 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반도체 수출 중에 40%가 중국으로 가는데 네, 또 현지 생산도 막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산 능력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다른 데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마켓 셰어가 변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시장이고, 지금 유일한 대안이 이제 유럽 쪽. 유럽은 이제 최근에 뭐 유럽에서 반도체법 관련 게 나왔지만 자기네들 그 생산이 지금 생산 쪽에서 10% 줬거든요. 전 세계 생산에. 근데 유럽 쪽의 수요는 전 세계 수요의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산으로 지금 못 맞추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거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그 10%라도 중국에서 얼마가 빠질지 모르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인텔이나 TSMC는 이미 공격적으로 유럽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발 늦은 거죠, 사실. 그래서 더 좀 암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 네. 쪽은. 왜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인데 왜 이렇게 한 발씩 늦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이.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원 실장님께서 아주 좀 뼈아픈 그리고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신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차츰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이 저러니까 유럽도 야, 우리 앞으로 10%더 필요해. 지금 수요가 지금 10%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보조금 지급해야 되겠어. 투자법 60조 원 통과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유럽에 뭐 그렇게 경쟁할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자, 그럼 중국에 있는 설비를 뽑아가지고 유럽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직면을 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유럽, 미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활시킨다, 부흥을 시킨다 그랬을 때, 부활이 아니고 부흥, 어떤 묘안을 가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점 있으십니까? 유럽은 뭐 여기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반도체 수요가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 수익성이 많이 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여기도 되게 재미 못 볼 가능성도 되게 크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유럽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영수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라는 게 뭐 팹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유럽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기반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은 생각보다 담보가 안 되는데 많은 부분을 거기에 뭘 걸고 이동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뭐 저같이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은 기술의 격차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러면 다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우리나라부터 반도체를 사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전과 같은 우리가 중국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술 격차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대만 같은 나라들을 따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기술 격차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주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영수 대표님. 네, 일단 유럽은 뭐 차량 반도체 쪽이 메인입니다. 뭐 인피니언이라든 업체나 뭐 NXP 그리고 뭐 ST 마이크로 같은 업체들은 예. 차량 반도체 쪽인데 여기서 하는 차량 반도체들은 그러니까 선단 공정, 그러니까 어떤 그 미세 공정 자체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뭐 내연기관 차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쓰이는 어떤 차량 반도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이거를 첨단 팹이 필요한 이유가 네. 이제는 자동차가 일단은 그 심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바뀌었고 네. 그 다음은 뭐냐? 이게 컴퓨터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휴대폰이 컴퓨터화 되면서 굉장히 많은 서프라이 체인들이 바뀌었고 네.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퇴출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지금 유럽의 주력 산업은 차량 반도체하고 자동차잖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업 기반이. 그런데 자동차가 컴퓨터화 됐을 경우에는 유럽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TSMC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팹들을 유치를 해야 자국의 어떤 자동차 반도체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이 이거를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사실은 유럽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삼성 파운드리보다는 아마 TSMC가 타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다시 제조업을 부흥하기에는 그런 인프라들이나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인력이거든요. 네.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달하는 원자재 뭐 조달 비용들이 너무 비싸고요. 그런데 미국도 원래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든 제조업들 전 세계 제조업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을 한번 해볼 만한 거거든요. 또 여기서 또 TSMC가 불편한 부분은 그거죠. 결국은 TSMC가 미국의 팹을 만들게 되면 결국 타이완에 있는 핵심 인력들이 가야 돼요. 이 인력들을 그 TSMC에서 일할 때보다 미국 가면 연봉을 2배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인텔이나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3배, 4배를 제시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만 사람들이 미국 반도체 회사로 옮겨가지 않고 기술 유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뭐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그러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누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펜디스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 일반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그쪽하고 그죠? 그다음에 파운드리 반도체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유럽 쪽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 자동차용 반도체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생산해내는 미래 자동차에 장착이 될 쉽게 말하면 배터리와 인간을 지으면 BMS 반도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것들일 건데 삼성이 과거에 삼성 SDI가 이 BMS 반도체를 기술을 수입해 오려고 그러다가 이탈리 업체가 반대를 하면서 거절을 하면서 못 가져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20-30년 지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팹리스 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삼성이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가능할까? 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그러면 반도체법이 이렇게 강한데 대안이 뭐 있냐? 그러면 기술 표준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먼 거예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우리 이영수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뭡니까 그럼?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모든 반도체가 기존에는 범용 반도체를 썼잖아요. 뭐 CPU나 GPU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점점 더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설계 칩을 쓰고 있어요. 뭐 애플이 대표적이죠.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폰에는 A 바이오닉 칩이 쓰이고 있고 맥북에는 원래 인텔 CPU를 쓰다가 요즘에는 자체 설계한 M 시리즈, M1, M2 이런 칩들을 자체 설계 칩을 쓰는 트렌드고 이거는 뭐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이런 업체들도 다 이제는 자체 설계 칩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자율주행차 업체들도 이 두뇌 역할을 하는 AP,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들도 자체 설계 칩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이 자체 설계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그러면 결국 누가 생산해 주냐는 거죠. 결국 TSMC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10나노 미만의 어떤 칩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을 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TSMC한테 기술이 밀리죠. 네. 그런데 지금 팹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만약에 뭐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병합해서 TSMC를 중국 회사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안보의 대상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를 키울 요인이 생기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틈새 전략을 가져야 된다. 네. 자, 반도체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 좀 배터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전기자동차하고 RLA 법안이 우리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시장에 상당히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 실장님, 네. 보시기에 RLA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현대 기아차가 이번에 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신청도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만 그 보조금을 받는 그 조건에 딱 맞춘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테슬라하고 포드인데 다른 뭐 우리나라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독일이나 뭐 네. 일본 기업들 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국 기업들을 위한 보조금 법이었고, 근데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우리 기업들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상용 리스,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 중에 개인용 판매가 아니고 렌트나 예, 그런 거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얘기를 하는데 뭐 맞아요. 그러니까 한 28%로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불과 얼마 사이야 5%였다 28%였는데 그럼 나머지 28%니까 72% 그쪽은 개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없을 수 없죠. 예. 지금 기아하고 현대가 아마 미국 시장에서 9% 정도 마켓 쉐어가 나오는데 테슬라가 한 65% 정도 전기차에 뭐 우리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모든 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쪽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고 네. 그리고 7,500달러가 이게 작은 돈인가요? 개인 입장에서. 예. 그러면 미국 그 시민들도 뭐 미국이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아깝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보조금 많이 받는 걸 사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허준영 교수님. 시간을 좀 버는 게 아까 저는 이영수 대표님 말씀 중에 시간을 좀 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거든요. 2025년부터 가동하는 공장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네. 사실은 시간을 좀 벌면서 저희가 그런 공장으로부터 이제 슬슬 가시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7,500달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점점 옮겨가는 것도 저는 그래서 유예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수 대표님. 배터리는 수혜받는 나라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배터리가 그나마 이번 어떤 미국의 그 IRA법하고 칩스법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보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냐?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그 뭐 CATI라고 뭐 포드가 합작사를 만들어서 뭐 일단 지분은 100% 포드에 있지만 결국 기술 로열티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제재를 회피해 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어떤 그 주 정부는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이거는 IRA 법의 어떤 취지 자체를 굉장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림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그 의원들 있잖아요. 의회 그 이번에 그 상하원 이제 그 발표가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정치인들이나 미국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서 보면 3,750불은 미국 내에서 제조 그리고 이제 부품에 대한 어떤 역내 제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머리 아픈 부분이 광물 탈전국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안의 세부 사항을 맞추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규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유예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그 전기차 어떤 그 혜택에서 빠졌지만 1년 유예 더 그렇죠. 받는 거. 특수 목적 차량 같은 경우는 법인 차량은 또 혜택을 받았잖아요. 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유예를 받고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가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분명히 미 상하원 의원들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이번에 아까 공기업도 가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국 수력원자력 이쪽에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도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체코의 이제 원전 수출은 이게 뭐죠? 허가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나 인허가가 틀린 게 뭐냐면 신고는 미국 정부가 사실 권한이 없어요. 그냥 알려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 우리 한수원하고 이게 지적재산권 분쟁이 걸려 있어요. 그 네. 이전부터. 네. 그걸 딱 보더니 뭐 이상한 조항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만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다. 네. 이거는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끝내라. 끝내기 전까지는 체코에 수출할 수 없다. 네. 근데 이게 한수원 입장은 그 APR 1400이라는 그 네. 원전 모델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기반을 두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분쟁이 붙었는데 아무튼 미국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뭔가 타결을 봐야 됩니다. 네. 봐야 되고 타결을 본다는 건 일정 부분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 수출로부터 가져올 게 100이라면 100보다는 좀 밑으로 빠질 가능성. 근데 어떻게든 아마 타결을 볼 것 같고 그 타결의 어떤 계기가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예, 국빈 방문 요걸 통해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수원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데려간다는 건 뭔가 성과가 이미 실무진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웨스팅하우스는 민간기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미국의 민간기업 협의가 가능한 일들입니까? 뭐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두 개인 거죠. 두 차원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 사이에 이거 로스 끝내라. 네. 아니면 공동 수출해라. 그래서 이제 주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보다 너희들 적게 갖고 가라 하는 건데 그러면 네. 이제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이제 협상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랑 미국 정부 사이에 사실 이게 우리가 미국 정부에 사실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일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처럼 지금 바뀌어 버린 상황이니까요. 네. 이건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사이드의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 점인데 앞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나 뭐 뒤에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만 바이오라든지 우주항공이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기술력, 특허권에 침해를 받는다라고 시비를 걸어올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밑작업으로서 네. 이번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떤 조언이라든지 좀 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제언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사실 특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엄청나게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큰 판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너무 이번과 같은 경우는 판을 일종의 패를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의자의 높이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듭니다.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좀 더 보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지금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처럼 몰리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은 조금 더 운용의 묘를 우리의 패를 보여주지 않고 운용의 묘를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월 27일 날 현지 시간으로 대통령께서 이 MIT 대학에서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 대담을 하시고 또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면서 바이오 디지털 IT 분야 기업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나눈 대화가 반도체와 배터리 그다음에 원전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반도체, 우주항공 또 수많은 바이오라든지 특히 요즘 방위산업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수 대표께서 보시기에 어떤 내용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전 세계의 어떤 방산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다 봤잖아요. 네. 이게 한때는 사양 산업화되는 거죠. 산업이 피크를 찍고 성숙화되다 보니까 사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방산 수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플라이 체인 망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하이엔드 쪽은 굉장히 잘하죠. 뭐 스텔스나 뭐 어떤 그런 뭐 추적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은 잘하지만 결국 뭐 포탄이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들 로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력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 그 미국 방산 산업하고 같이 손을 잡고 세계 시장을 좀 확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또 한편으로 기회인 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산 무기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서는 좀 배제되는 그림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 하나를 또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주원 실장님하고 허준영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쪽에서도 이번에 경제단체 이 행사하는 거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뭐 방위산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이런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이오 업체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께서 무엇을 이들에게 설득을 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좀 챙겨야 될까요? 지금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만 보더라도 한 양국의 주요 CEO들이 한 30명 정도 보이는데 미국 측 회사를 보면 퀄컴, 보잉,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GE, 모더나 뭐 이런 네. 거거든요. 어느 한 업종으로 치우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쪽에 우리 국민들의 이목이 좀 쏠려 있고 언론의 이목이 쏠려 네. 있는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마 이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에 전 주목을 좀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항공 우주 산업과 관련된 어떤 기술 동맹, 예, 또 관련된 우리 뭐 비행기를 수입할 수 있는 거고 또 역으로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이런 쪽에서 주고받으면서 아마 방산 쪽에 뭔가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얻어내려면 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쪽에서 방산 쪽에는 충분히 주고받을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쪽도 우리가 좀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항공우주청인가 아무튼 저희도 뭐 미국 있습니다. 나사를 예. 본받아서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려면 이제 미국 정부에 뭔가 좀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쪽에서의 동맹 좀 필요할 것 같고 원전은 이거는 이제 정확히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술료 주고 같이 좋게 나가자. 이런 쪽에서 오히려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주는 거에 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허준영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제 첨언할 것은 바이오랑 헬스케어 기업이 이번에 네. 122명 사절단이 가는 중에 21곳, 그러니까 17% 굉장히 높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가서 미국의 항암제 네. 현재 판매를 시작하는 것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저희가 알고 있는 보령이라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또 뜻하지도 않게 또 좀 의외로 우주 산업 같은 것을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의외로 바이오 쪽에서도 뭔가 성과들이 조금 소소하게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는 이제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것에 너무 이제 집중이 돼 있어서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부분이 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이 이 반도체, 배터리 뭐 이렇게 전문 분야는 우리 이영수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바이오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지금 배터리가 끝나고 나면 테마로 갈 수 있는 게 바이오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식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주식하는 분들께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정상회담에서 가져오는 결과를 놓고 이게 AI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AI 회사에 몰입을 하거나 바이오 이야기 했다고 해서 바이오 기업에다가 그냥 이렇게 전념하시는 거는 좀 피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국빈 방문의 일정과 성과를 보시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주식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우리 이영수 대표님 아닙니까? 네, 아마 그런 또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요, 아마 네.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자체 개인들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최근에 뭐 2차 전지 어떤 광풍 같은 경우도 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일어날 현상이지만 그게 돼서 정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단순 그냥 MOU 차원에서 끝나는 건지 네. 잘 확인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23번째의 국빈 방문 정상회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으로 1분씩 드릴 테니까 이번에 기대와 또 국민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이미 이제 트럼프 정부 때부터 한미 관계가 상당히 좀 불안정해졌습니다. 물론 뭐 외교 군사적인 동맹 관계는 견고했지만 이 경제 동맹 쪽에서 이제 많이 망가졌거든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굳건한 군사 외교 이런 쪽의 동맹 관계가 경제 관계 쪽으로 아직 못 넘어가고 있고 또 트럼프 때부터 우리 글로벌 기업,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미국은 우리한테 뭘 해줬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한미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경제적만 딱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뒤통수.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런 그 정치 외교 쪽에 좀 상부의 어떤 경제 동맹 관계, 상부의 동맹 관계가 이제는 경제 동맹 관계로 확실히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번 이제 대통령님뿐만 아니고 같이 가는 경제 사절단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진영 교수님. 저는 좀 이렇게 역사를 좀 보니까요. 저는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데이터를 찍어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던 현상이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또 1980년대 중국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씬에 중국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한 2008년까지 한 20-30년간의 세계화의 흐름이 있었고요. 지금 탈세계화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은 그 탈세계화 중에 아주 특별한 또 하나의 형태이면서 좀 더 탈세계화의 엑셀이 지금 밝혀진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저희 패 미리 좀 보여주고 시작 안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이영수 대표님 짧게. 네, 뭐 어쨌든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고 이제 미중 어떤 패권 전쟁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그 동맹이 속국은 아니다라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국빈 방문이라는 꽃가마를 타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동맹이라고 해서 속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12년 만에 대통령 국빈 방문이기도 하죠. 이번 방미와 정상회담에 붙은 상징성만큼이나 중요한 건 한국의 국익을 사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일 겁니다. 경제 분야의 난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에 유익한 선물을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